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그 인간은 어리석은데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 나온 얘기가 생소하다고 그러면은 투자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겁니다. 자, 어린 판단이 있습니다. 어린 판단.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골라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골라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정보를 다 소화 분석해도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내킨들 몇 개만 골라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이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선형적 정보와 쌍방향 정보입니다. 선형적 정보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선박을 만든다, 조선, 혹은 우주 왕복선을 만든다. 이거는 설계도에서 지정된 숫자에 따라서 차곡차곡 해나가면 다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쪽은 잘합니다. 쌍방향 정보는 뭐냐면은 여러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면 그 변수가 바뀌죠. 그런데 그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면 또 바뀝니다. 근데 이게 여러 변수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매출, 성장,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기타 변수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바뀝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수십 개 변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주면 슈퍼컴퓨터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착각상관. 변수가 좀 복잡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관계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원하는 관계를 원하는 대로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관계를 믿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정보가 상세면 상세할수록 사람들의 확신만 커진다. 정확도는 떨어지면서 오히려 확신만 커진다. 그래서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레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대량 정보는 다루기 힘들다. 그리고 시장의 모든 상관관계는 변화하다가 곧 사라진다. 복잡한 정보를 다루는 현행 투자 기법들을 조심해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니까 이거 가지고 괜히 미련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은 과연 얼마나 좋은 실적을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그 미국에는 펀드 매니저 숫자만 해도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 뛰어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1929년부터 1993년도까지 장구한 세월이 걸쳐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 드레머도 아주 집요하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패율이 75%더라. 동전 던지기를 해도 50%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기 때문에 원숭이한테도 지고 앵무새한테도 지는 거죠. 전문가들의 그 참 안타까운 실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그 분석가들은 그럼 어떤가? 애널리스트. 미국에는 그 애널리스트 숫자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뛰어난 슈퍼스타급 애널리스트들은 그 월스트리트의 주요 증권회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 나가는 슈퍼스타급 그 애널리스트의 그 추천 종목만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었어요. 파이낸셜 월드라는 데서 슈퍼스타가 추천한 종목 132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수익률은 9.3%였다. 그런데 시장 수익률은 14.1%였다는 겁니다. 시장보다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멜틸이 분석가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시장 예측을 했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의 추세를 그냥 단순하게 연장을 하더라. 과거의 실적을 쭉 직선으로 그어가지고 예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한 결과를 보니까 단순하게 연장한 실적보다도 못하더라. 옥스퍼드대 리틀이라는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기업의 그 과거 실적으로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가 없다. 기업의 실적은 랜덤하게 움직인다. 무작위로 움직인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석가들의 예측치를 믿으면 곤경을 맞이한다, 망한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늘 낙관적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향해서 깎아서 봐야 된다. 그리고 현행 분석 기법들은 비현실적인 정밀 예측치를 요구한다.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 또 역동적인 경제에서 과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는 그 분석가들은 연봉이 수백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는 요소가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측이 정확도는 꼴찌입니다. 예측 정확해 봐야 이 사람들 연봉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영업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세일즈 인력이 평가하는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측 정확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가들에게 매도 추천은 자살행위입니다. 매도 추천을 해서 정확하게 맞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되게 잘립니다. 그래서 팔라는 얘기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삥 돌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금의 원천, 그러니까 팔아서 다른 정도 사는 데 써라. 이 정도면 알아들을만 하죠. 뭐 교체 후 보유, 강력 보유. 이거 제가 번역한 거지만 저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있고 강력하게 보유했다가는 망하죠. 다 팔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다음에 정당성 착각. 정당성 착각은 성공률이 낮은 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장사가 되겠죠. 틀릴 거 뻔히 알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NLP는요. 그다음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부 관점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그 개별 변수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입장이고요. 외부 관점은 개별 요소를 무시하고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었는가 과거 사례를 보고 비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점은 이번에는 다르다 하는 관점이고 외부 관점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다 하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만드는 프로젝트 얘기가 나옵니다. 카너먼의 이해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한 1년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진도가 꽤 나갔어요. 그래서 담당했던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면 끝날 것 같으냐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기를 한 1.5에서 2.5년 정도면 프로젝트가 끝날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카너먼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자,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들이 전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 사례를 보면은 되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되게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한 결과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는 내부적 관점이고 하나는 외부적 관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 8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부 관점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좀 특별하다고 그래야 일하는 맛도 나고 자기 존재 의미도 느끼겠죠.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 관점을 악착같이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서 드레먼 얘기합니다. 인간은 지나치게 낙관하고 확신한다. 그렇게 낙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한 번은 심리학자들이 중증 우울증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이었습니다. 전혀 과대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뒤집어 보면 어떤 얘기냐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중증 우울증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 제대로 살려면 낙관적이게 되겠구나. 과대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한다고 너무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대평가가 투자에는 독입니다. 자, 대표성 편향.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예가 1987년도 대폭락하고 1929년 대공황.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죠. 하지만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증시 대폭락이 경제적으로 침체로 실제 이어진 예는 1929년이 유일한 사례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례 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 건이 벌어지면은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언론의 속성상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이목을 끌어야만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투자 예로는 그 컴퓨터 회사 3개의 예를 듭니다. 델 컴퓨터, IBM, DEC. 근데 이 세 회사가 한때 상당히 그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IBM하고 DEC는 정말로 펀더멘털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델 컴퓨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마케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실적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근데 드래머는 이 점을 간파를 했죠. 그래서 외형상으로 비슷하지만 내면의 다른 점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델은 폭락을 했지만 97년도에는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소수의 법칙. 소규모 표본의 특징을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보고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 전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단기간에 그 화끈한 실적이 현혹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펀드 산업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떤 펀드가 짧은 기간 동안 실적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무서운 속도로 몰립니다. 사람들은 그 화끈한 실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분만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또 비슷한 예가 그 1996년도 7월 미국의 그 GDP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잠정치가 GDP 3% 상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통화가 긴축된다고 바짝 긴장을 했죠. 주식을 내다 던졌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니까 GDP 숫자가 수정이 됐어요. 마이너스로 수정이 됐습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듬해 8월에는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뭔가 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하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 믿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드래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현재와 과거의 외형적인 유사성보다 이면을 봐라. 전문가들의 단기 실적이나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 사전 확률과 사례 비율. 이건 이제 내부 관점, 외부 관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세부 사항에 신경 쓰느라고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뚫어지게 들여다보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모주와 개념주는 과거 실적을 분석하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공모주 부지런히 창업하시거나 개념주에 관심 있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피해야 됩니다. 공모주 투자는 현명한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공모주를 장기간 분석을 해보면 시장 평균 실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음 평균 회귀 원리. 이건 정말 강력한 원리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는 못난 아들이 나온다. 예를 들면 거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녀들만 다 모아가지고 올림픽에 출전시키면 어떨까요? 뭐 결과 안 봐도 뻔하죠. 결국은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 사람들은 주가가 평균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새로운 평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일정 기간 진행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평균이,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래먼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례 비율보다 사전 확률을 고려하라.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살펴봐야 된다.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면
장기 평균으로 돌아간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게 뭐냐면은 좋은 주식은 마땅히 올라야 된다. 오르지 않으면 좋은 주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딱 뭐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주식 사놓고서도 오르지 않으면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간 주식을 결국 잡습니다. 그래서 인기주의 현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투자에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인내심을 갖춘 투자자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드렐먼이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역발상 전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도 역발상 전략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래서 인내심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자, 가용성은 뭐냐면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면은 그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자, 바다에서 상어한테 물려 죽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은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부품에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부품에 맞아 죽을 확률이 30배 정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화 조스를 봤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면 상어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상어가 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뉴스에서는 상어에 대해서 보도하지만 누군가 부품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절대 보도하지 않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근에 어떤 환상적인 실적이 나타나면 그게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환상적인 실적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드레먼이 얘기를 하냐면 도서관에 가라. 그래서 환상적인 실적에 사로잡혔을 때는 과거 공황기의 이야기를 한번 훑어봐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과거 얘기를 살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자, 기준점이라는 거는 주식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기준이 없을 때는 일단 가까운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올라와서 지금 천장수준에 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요. 그래서는 안 되고 과거의 장기 기준을 살펴봐야 된다. 당부를 합니다. 후견지명. 돌아보면 당연해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거품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무더기로 피해를 봤을 때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멍청한 애들 그런 짓 했어?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땐 굉장히 심각했고 당연히 그럴만 했던 거예요. 얘가 이제 튤립 뿌리 열풍입니다. 네덜란드 한때 튤립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집 한 채 값 했었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637년부터 튤립 가격이 7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겁니다. 7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건물이나 농장보다 10년 동안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대세라고 믿을만 한 거죠. 그래서 각종 통계로 뒷받침이 됐고 아주 훌륭하게 포장이 됐던 겁니다. 다만 과거 장기 수익률, 장기 가격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너무 단순하게 치부하고 무시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칙, 오류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참 알면서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오류를 저질러서 이렇게 참 피해를 본다라는 거를 충분히 경고하고 납득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오류에 빠지고 똑같은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걸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하고 훈련을 쌓고 집중과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그 오류 참 다양하죠? 이런 오류를 가지고서 참 이 분석 정확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쉬울까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이런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역발상 전략을 펴면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실적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버림받은 종목,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들의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4대 역발상 전략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기법, 산업법, 산업별 역발상 기법,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그 정의를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업이 발표하는 이익이 예측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 이걸 긍정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요.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서 사람들 실망시키면 이걸 부정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튼 예상하고 다를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96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때 PER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예측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떤 식으로 실적을 보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숫자 몇 퍼센트는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것은 시장 수익률. 그래서 시장 수익률은 연 15.6%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15.6%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을 때 PER 하위 20%,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아서 PER이 낮아진 하위 20%는 4.2%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PER이 높은 상위 20%,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장 전망이 아주 좋은 인기 종목들은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PER 말고 PCR, PBR의 경우는 어떤가를 살펴봤습니다. PCR은 Price Cash Flow Ratio, 그러니까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고요. PBR은 Price Book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평가된, 비인기 종목, 버림받은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 상승한 반면 인기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긍정적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그렸는데요. PR 기준으로요. 자, 이 비인기 종목들은 무려 초과 수익률이 8.1%나 나왔습니다. 일단 연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이 정도로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고요. 인기 종목들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냐면은 반에서 공부 못하고 바닥을 기는 그런 학생이 보니까 평균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발목 상대하죠. 이거 쟤 함부로 볼 게 아니네. 그동안 너무 구박했네 하고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늘 1등하고 모범생인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걔가 원래 잘하는 애니까 그냥 당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부정적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는 어땠는가? 원래 실적이 안 좋았던 비인기 종목은 실적이 또 나쁘게 나와도 별로 내리질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전망이 좋았던 인기 종목은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면 추락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또 마찬가지예요. 그 반에서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는 놈이 성장한다면은 걔 원래 그런 놈인데 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죠. 하지만 모범생 성적이 좀 떨어졌다. 그럼 난리 납니다. 얘 이성교제 하냐? 무슨 문제냐? 심각하게 다루고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 도끼에 발등시켰다더니 별소리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전망이 좋았던 종목들은 부정적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 추락합니다. 자, 1년 단위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5년 단위로 봤습니다. 5년 단위로 봤을 때 그러면은 긍정적 서프라이즈는 호재죠. 부정적 서프라이즈는 악재입니다. 줄여서 호재, 악재로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호재가 나오면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인기 종목은 악재가 나왔는데도 내리지 않고 또 올라갑니다. 희한하죠?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서프라이즈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인기 종목은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5년 기간을 놓고 보니까 그리고 부정적 서프라이즈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끔찍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 순서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인기 종목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석가의 예측 오차를 역이용해서 비인기 주식에 투자해라. 왜냐하면 분석가들은 예측이 정확하지도 않고 워낙 낙관적이다. 그래서 얘들이 추천할 종목 사다가 망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는 최고 주식과 최악 주식에 정반대로 영향을 미친다. 자, 그 예로 복강경 장비업체를 들고 있습니다. 복강경을 하게 되면은 수술의 위험도도 낮아지고 또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강경 업체가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 아주 전망이 밝아가지고 주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 말에 10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 좋고 전망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기업계에는 항상 경쟁자가 기다리고 있죠. 존슨앤존슨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전망 좋던 회사가 갑자기 전망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108달러까지 올라왔던 게 93년도에는 1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데일 컴퓨터인데요. 데일 컴퓨터는 그 마케팅 재편성 때문에 1993년도에 실적이 엉망이었고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매수주당 1.7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마케팅 재편이 성공을 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긍정적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0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종목과 각광을 받는 종목은 이렇게 큰 차이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서프라이즈에 비인기 주식은 상승을 하고 인기 주식은 제자리를 일으킵니다. 반면 부정적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 비인기 주식은 그대로 버티지만 인기 주식은 폭락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서프라이즈 영향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분석가들이 어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예측치를 바로바로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3분기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가 지나도록 계속 기대치는 그 수준인데 나오는 실적은 어떻겠어요? 그 실적에 비교하면 충격이거든요. 좋은 회사는 계속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흥분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실적이 나쁜 회사는 그 비교 자체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실망을 계속 거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버림받은 종목들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인기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래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기 주식은 시장보다 뒤처지고 비인기 주식은 시장을 추월하지만 이러한 재평가에는 대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 이렇게 말은 담담하게 하지만 이게 참 투자자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죽어나죠? 기다리느라고. 현명한 투자자에 봐도 여기에 인기 주식하고 비인기 주식의 실적을 비교한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우지수의 그 30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포 종목 10개하고 고포 종목 10개를 비교를 하는데요.
5년 단위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보유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저퍼냐 고퍼냐 퍼를 기준해서 10개, 10개를 나누는 작업을 5년 단위로 한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저퍼 종목들이 고퍼보다 매번 다 이겼죠? 네, 엄청난 차이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들이 일관성 있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그동안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다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번 1991년에 마이클 오이킨스라는 펀드 매니저가 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를 이기는 법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현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그 주요 증권사들이 펀드를 만들었어요. 다우의 개 펀드. 이 개라는 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여기입니다. 영 전망이 없고 참 가망 없는 그런 경우에 개 같다 그러고, 그 중에서 특히 정말 나쁜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차에 깔린 개라고 그럽니다. 정말 쓸데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은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여기에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200억 달러 이상이 몰렸습니다. 엄청나게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꺼번에 자금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기법이나 원칙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되죠. 과대평가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개가 됐습니다. 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 드레먼의 역발상 전략이 아주 견고하게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될지 몰라도 사람들이 여기에 갑자기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여기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 대고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역시 이 방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겁니다. 버림받는 종목들, 비인기 종목들의 교체 주기와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이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요동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기간에 과연 계속해서 보유해도 비인기 종목이 유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1년마다 교체했을 때, 3년마다, 9년마다 교체했을 때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교체한다는 얘기는 1년 지나가지고 다시 저포 종목으로 쭉 모아서 보유하고 퍼가 올라온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은 장기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유지한다라는 게 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퍼와 베타의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베타라는 거는, 베타가 1이다 하는 얘기는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1보다 크다 그러면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보다 더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래서 베타가 크다는 얘기는 위험이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베타가 높으면 수익도 높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높아야만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장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효율적 시장에 따라 표가 나오려면 수익률 높으면 베타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가 한번 보시죠. 수익률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높아지죠. 근데 베타는 어떻습니까?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익성이 높은 종목이 베타도 더 낮다, 더 안전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서 베타라는 게 위험 척도로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드러나는 거죠. 베타 무용성이 밝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드레먼이 만든 표가 아니고 다른 학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더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산조이 바수라는 사람이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진 파마도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파머 프렌치,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의 그 테두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 사람은 PBR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저 PBR,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인기 종목에 비해서. 자, 이거는 파마가 악착같이 부인하고 반대했던 그런 현상이 자기가 조사한 결과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마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드레먼은 그렇게 들볶고 못 살게 굴다가 이런 자료, 92년 자료를 만들면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역발상 전략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시죠. $10,000씩 투자를 했을 때 1970년부터 96년까지 보유했으면 얼마가 됐겠느냐, 이거를 금액으로 나타낸 겁니다. 저%에 투자를 했으면 70만 8천 달러가 됐다는 얘기고요. 저 PCR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PER, PCR, PBR, PDR 어느 쪽이든지 비인기 종목에다가만 투자했으면 시장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발상 전략은 어떤 변수든지 다 통한다. 네 가지 전략이 모두 다 시장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보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그럼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장이 폭락할 때 그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약세장에 사람들이 못 버티고 백기를 들고 벌써 손실이 확정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세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시장 수익률은 7.5% 하락을 했는데 PER, PCR, PBR, PDR 다 시장보다 적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장에서도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배당이 높은 종목은 시장 하락의 거의 절반밖에 하락을 하지 않더라. 상당히 강하게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약세장에서도 높은 실적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참 분명한데 참 이렇게 강세장에서 더 실적이 좋고 약세장에서 잘 버티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게 분명한데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여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들 누구나 화끈한 아이디어로 홈런 한 방을 날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자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사람들이 계속 하는 한 역발상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저거 건실한 주식을 매입하라. 내게 어떤 거든지 다 좋다. 자, 네 가지 역발상 전략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PR을 보면은요, PR의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배당, 하나는 자본이득입니다. 근데 시장의 경우에는 배당이 한 4.3%가 되는데 역발상 전략에 의한 저포 종목은 6.0입니다. 훨씬 높죠?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면은 저포 주식은 별로 크게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장을 새로 증설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당이 크기 때문에 하락장장에서 방어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R의 경우에 그 장기로 보유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2년, 5년, 8년 이렇게 장기로 보유할 경우에도 역시 별 차이가 없다. 장기로 계속 보유해도 그 저 PR 전략이 우월한 실적 내는 건 여전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드레먼이 권고한 건 뭐냐면, 자, 투자자는
바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역효과가 난다. 왜 그러겠어요? 자꾸 사고 팔면은 병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자꾸 사고 팔지 말고 묻어두고 기다려라. 그게 돈 버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PCR하고 PBR도 봐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동일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4번 PDR로 보겠습니다. PDR의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구성이 보면은 눈에 띄게 다르죠. 시장 배당률은 4.0%인데 저 PDR 종목들은 거의 2배가 됩니다. 8.0이나 됩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드레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PDR 투자를 하는 게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 채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PDR 투자는 누구한테 좋으냐면 노년층에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에는 소득이 필요하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온다는 점에서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배당이 높은 종목은 약세장에서 잘 하락하지 않습니다. 약세장에 대해서 원금 보호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채권과 달리 배당은 시간이 흐르면 증가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배당이 증가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도 아주 중요합니다. 원금을 인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그 원금을 인출할 때는 참 얼마 안 남으면 꽃감 빼먹는 기분이 들죠. 정말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원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죠. 그래서 PDR 종목은 장점이 대단히 많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요. 우량주는 과부는 물론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도 좋다. 불필요한 거래를 삼가고 비용을 절감하라. 실적 특성이 우수한 역발상 종목을 매입하라. 15개 이상 업종에 20, 30개 종목으로 균등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대형주만 매입하라. 대형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형주는 회계 조작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 조작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의적 회계가 날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럼 대형주라는 게 그럼 기준이 뭐냐?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 달러, 잘 감이 안 오죠? 어떻게 되나요? 한 2조, 13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형주는 어떤 거냐? 한 20억 달러가 기준입니다. 한 2조 정도가 안 되면은 그 미시는 소형주죠. 그 사이에 있는 게 중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LG화학이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기준으로 치면은 중형주에 해당됩니다. 중형주요. 그러니까 드레머의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대형주라는 거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진짜 대표적인 우량주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역발상 전략, 그러니까 소외된 종목에 투자하면 어떤 실익이 나온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역발상 전략이라는 책이 98년도에 나온 책인데 10년도 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때까지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근의 실정은 어떤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조사를 했습니다. 포브스의 드레머니 쭉 데이터를 발표하고 글을 쓰는데 쭉 뒤져보니까 2005년 4월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퍼의 투자 수익률 비교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똑같은 방식이에요. 5등분 해가지고 가장 퍼가 낮은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4.7%가 나왔는데 고퍼의 경우는 8.6%가 나오더라. 역시 이 기간에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장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퍼만 갖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말고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은 없겠는가. 그래서 드레머니 제시하는
방법이 절충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 드레먼이 주장을 한 게 예측해봐야 소용없다. 사람의 분석 능력이라는 거 한계 있는데 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고서는 막 밟았죠. 증권 분석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증권 분석 진짜 하지 말라는 거냐? 정말 쓸데없는 거냐? 네? 참 소문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권 분석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쓰면은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증권 분석의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저법 투자를 결합한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무조건 퍼 기준으로 해서 20%만 고를 게 아니라 40%를 좀 넉넉하게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증권 분석의 기법을 이용해서 걸러내는 방식이 있다. 사실은 드레먼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을 골라라. 왜 그래야 될까요? 드레먼은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데 계속 장기 보유하다 보면은 부실한 회사는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된다. 그다음 운영 비용이 낮고 재무 비율이 유리한 기업을 선택해라. 이익 증가율이 지수보다 높고 급락 안 할 기업을 골라라. 자, 이게 딱 걸리시죠? 급락 안 할 기업을 무슨 재주로 아느냐? 네? 이건 어떤 방식을 쓰냐면 멍청한 분석가들을 이용해라 하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워낙 낙관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적이 약간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내던져라. 왜냐하면 약간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예측치가 보수적으로 치우친 기업을 골라라. 이거는 안전 마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 이상 배당 수익률이 유지 및 개선될 기업을 골라라. GRP, 적정가 성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Growth at reasonable price. 이 뭐냐면 성장주이면서 비싸지 않은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환상적이죠? 성장주면서 가격도 싸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종목을 고르게 되면 이중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익과 성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익과 배당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은 그 기업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죠. 그 기업을 높이 평가하게 되니까 퍼 배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중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고르라는 얘기냐? 뭐냐면은 일시적 악재로 폭락하는 주식을 골라라. 그러니까 멍청한 분석까지 과대평가해가지고 악재가 터져서 추락한 종목들이 있을 거다. 혹은 증시가 폭락해서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내 던질 때가 있다. 이때 잘 골라서 사면은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드는 게 플리트 파이낸셜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1990년에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은행들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은행 지수가 한 50%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 가리지 않고 내던진 거죠. 근데 그 중에는 회사 내용이 멀쩡한데도 같이 짓밟힌 종목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리트 파이낸셜은 주당 이익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25달러였던 게 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당 장부가는 18달러였어요. 주가보다 장부가가 2배나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배당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당이 유지가 됐어요. 드레먼은 배당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전망을 밝게 보고 확신을 가질 때 그때 그 회사는 배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배당이 있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7, 8% 수준까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드레먼은 이 주식을 사모았고 9달러였던 주가는 7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별 역발상 기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업별 역발상 기법을 좋아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산업을 나눠서 보더라도 그 산업 안에 역시 저포 종목이 있고 고포 종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업 안에서 고포 종목을
버리고 저포 종목을 골라서 사게 되면 역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시장에 비해서 저포 종목이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오는데 배당을 보더라도 역시 배당 수익률도 이쪽이 더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별로 그 저퍼를 골라서 투자하게 되면 좋은 점이 심리적인 압박이 경감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장기로 보유할 때 역시 높은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기로 보유할수록 산업별 역발상 전략은 더 수익률이 높아지더라. 그런데 너무 오래 보유하지 말아라. 10년 이상 보유하면 하락한다. 10년 이상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이냐면은 산업별로 나눠서 보유하게 되면은 투자 영역이 확대되는 겁니다. 산업을 골고루 보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절대 포함한 기준으로 사모으다 보면은 인기 있는 산업, 그 잘 나가는 산업이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 거품 시대에 기술주를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은 견디다 결국 포기하고서는 기술주에 올라타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산업별 역발상 전략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산업은 골고루 다 보유를 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초과집 지었다가 망한 그 펀드 매니저들, 그 바텐더하고 택배 하러 나간 그런 그 펀드 매니저들도 만약에 당시에 산업별 역발상 전략을 썼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버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산업별 역발상 기법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쓸 때 이제 잡초 제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장기 보유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봐서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는 솎아내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집어넣고 그러면 실적을 더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요. 잡초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면 기준 이상으로 상승을 했거나 그래서 더 이상 그 저포 종목이 아니거나 혹은 장기간 부진한 종목은 걸러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기준이 되는 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시장 지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RX 한국거래소입니다. 전에는 뭐 증권 선물 거래소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통계 서비스에 주식 통계 투자 지표 데이터가 나오고요. 우리는 가장 권 있는 기관이니까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량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수 비율에서 20% 이상 할인하거나 배당 수익률보다 1% 이상 추가해서 기준을 삼아라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투자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역발상 전략에서는 매일 매도 시점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 팔아라 이런 시는 없습니다. 다만 상승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고 하락장에 덜 내린다 하는 게 강점입니다. 자, 이 역발상 기법이 과연 승률이 얼마나 될까? 이거 궁금한 사항이죠. 승률은 분기 단위로 계산했을 때 60대 4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7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엄청난 승률입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1년 단위로 리밸런싱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5년 동안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승률은 87%가 나온다고 하고요. 10년을 보유할 경우에는 94%, 그리고 25년 동안 이 기법을 유지할 때는 승률이 99%라고 합니다. 근데 단 매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기는 해도 있고 지는 해도 있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장을 이기는 확률이 87%라고 그랬는데 그럼 13%는 시장한테 져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거나 시장 수익률이 약간 못 미치더라도 시장 수익률 자체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그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주가 수익률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가 지수 수익률만 다 먹어도 그 수익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승률이라고 그러면 아주 환상적인 승률이라고